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보다는 그렇지 않은 뉴스가 많은데요. 오늘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이죠. 함정 취재였다는 비판도 있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용인될 함정 취재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통정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 통화 녹취록도 하나가 더 공개가 됐습니다. 통정 매매를 직접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대통령 영부인의 각종 의혹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벌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 분천역 산타마을이 곧 개장합니다.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연길의 정치 TMI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대통령 순방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는 얘기, 그리고 올해 예비비도 또 수백억을 더 들여서 다녀오고 한 달에 한 번꼴, 그리고 내년 예산 뭐 긴축 예산이다, 뭐 건전 예산이다 많은데 다른 예산 다 깎는데 또 해외 순방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린 그런 비판이 많았던 차에 이번에 이제 네덜란드 오늘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을 또 했는데, 자, 뭐 의전 경호 관련해서 우리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최영찬 대사를 초치를 했다, 초치해서 항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순방을 하러 가는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대사잖아요. 우리나라 대사를 초치를 했다는 건, 초치란 말은 상당히 부정적일 때 부르는 거고 항의할 게 있을 때 부를 때 초치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방문을 하시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을 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얘기를 하면서 의전 문제라든지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뭐 예를 들면 그 클린룸이라고 보통 그 우리 반도체 공장 같은 데 가면 보안이 필요한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인력이 제한돼서 들어가거든요, 인원이. 많은 인원이 못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원래 제한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엘리베이터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일도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문하는 사람이 초청한 나라에 이러이러한 것 좀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네덜란드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통로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요청이 오고 대사관에서 요청이 오고 대통령에서 요청이 오고 각각 다른 세 곳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청을 하더라.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업무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대를 하는 쪽에서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제 우리 대사를 초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건 좀 결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조율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뭐 준비를 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사실은 외교의 결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를 방문하는데 그 집에 대해서 이거 준비해달라, 저거 준비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또 결례와 관련된 이런 뭐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건 뭐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이런 게 그랬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뭐 좋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뭐 극진한 대접 받는 건 좋은데 그 대접을 받고 내주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가는 데마다 수십 조씩 이제 그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내용.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국빈 대접하는데 뭐 수억 정도 들겠죠. 많이 들어야. 그렇죠. 그럼 뭐 대접해주고 비용이. 수억 비용 들여서 수십 조를 투자 유치를 하는. 우리는 뭐 남는 게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요. 그 많은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이게 일자리도 많아지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경제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도 긴축 재정을 한 거 아닙니까?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외국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국내 기업들이나 국내에 있는 국민들은 그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기업들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뭐 정부가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은 정부가 요청하는 걸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이 볼 때는 우리 국민, 우리 정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고려나 어떤 생각보다는 외국에 이렇게 순방 나가서 대접받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기분 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이렇게나 기업인들을 다 대동해서 뭐 나갈 때마다 거의 데리고 나가는 것 같은데 기업인들 이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속으로.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게 본인들 기업의 성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불편하죠. 그리고 뭐 이 오늘 사실은 대화의 주제는 없지만 그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파리에 그 지난번에 엑스포 유치 때문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밤에 그 파리에 있는 모 식당에서 재벌 그룹사 회장들하고 또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한겨레.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좀 그렇다. 왜냐면 외국까지 나가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엑스포 유치를 해야 되는데 밤에 기업 회장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대통령이 술을 마시고 뭐 간단히 먹은 것도 아니고 좀 많이 그게 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일하러 갔잖아요. 일하러. 한마디로 얘기하면 밥 먹으면서 뭐 간단하게 한두 잔 마실 수는 있지만 따로 술자리를 마련해서 소주하고 맥주를 마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그 정치권 얘기 뭐 이번 주 내내 해서요. 좀 간단히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자, 김기현 대표 그 대표직 사퇴하기 전에 오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가 많네요. 이 의미가 뭐냐. 우리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런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고 총선을 치르고 대신 불출마를 하기를 원했다. 대표는 김기현 그대로 가고 지역구는 불출마로.
예. 근데 심지어 어떤 보도까지 나와요. 네덜란드 가서도 전화를 했다는 가서도 얘기가 전화를 나왔어요. 또. 그럼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거절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반대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어요. 예. 그건 뭡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나는 따를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러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비대이든 선대이든. 그랬을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그렇게 해석하시고. 두 가지 포석.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다음에 뭐 비대위원장이든 공관위원장이든 누가 올 것이냐 여기에 말이 많은데 예. 또 누군가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뒤에서 또 대통령실이 다 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 명확하게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검사 출신들을 가능한 한 많이 국회에 진출시켜야 된다. 이 목적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보여지고 그런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대통령의 이런 어떤 욕을 할까요? 아니면 이런 어떤 의중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다. 예. 뭐 비판이 있다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장제원, 김기현 날리고 다음 타자는 누구냐. 그래서 지금 뭐 떨고 있는 뭐 윤핵관 또 윤핵관 호소인들 또 영남 중진들 또 초선들 그 연판장 초선들 등등 지금 뭐 많이 떨고 있을 것 같네요. 당연하죠. 왜냐면 그분들이 있는 자리들이 대부분 다 TK, PK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자리를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선호태든 험지 출마든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떨고 있는 거죠. 공천관에서 본인들이 낙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남 지역, 그 다음에 TK, PK 지역은 대부분 다 이제 검사 출신들이 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의도 정치인들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녹취록에서도 나왔고 본인의 입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분들도 대선 과정에서 필요해서 함께 한 것이지 정말 그분들을 믿거나 신뢰하는 건 아니다. 그런 관계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분들은 내쳐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대부분의 이런 예상인 것 같습니다. 공천 학살 그렇죠. 뭐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분명히 또 국민의힘 아주 완전히 또 아수라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참 서글픈 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뭐 초선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진들은 뭐 더 그렇고 이분들이 정치 잘 아는 대통령보다는 잘 아는 정치 선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한 명 한 명 뭐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 뭐 흉을 많이 보긴 하지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자존심도 세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나? 자괴감도 많이 들 것 같고요. 이 의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또 정치 생활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오래 했는데 결국은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본인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바로 공천관에서 김건희 특검법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제2요구권까지 돌아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한 22일부터는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려면 1월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공천에서 낙마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그다음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할 때는요 무기명 투표예요. 그러니까 무기명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총선을 생각하는 사람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총선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다 필패다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산성태를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이 거부권도 무력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그게 이제 한 2주 됐나요? 1, 2주 전에 아주 그냥 시끌시끌했는데
그 건인가요? 검찰이 뭐 수사하기로 했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네요. 예. 이건 그렇습니다. 뭐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뭐 특검법도 이제 다가오고 총선도 코앞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 나선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명분이 없잖아요. 거부할 명분이 사실은. 예. 국민들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명분이 딱 하나 만들 수 있는 건 수사 중이다. 이런 명분이에요. 아, 수사 중이다.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 늘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뭐냐면 수사 중이니까 검찰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하면 특검 가도 된다. 이런 논리로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논리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여져요. 정말로 수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총선 앞두고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 좀 기다려 달라. 총선 전까지는 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렇구나.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비판하는 분들 시각에서 보면 참 문제가 그 수사권, 기소권 이건 너무 독점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죄도 만들고 또 있는 죄도 덮어버린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국민들이 봐오니까 좀 믿을 수가 없는 그 신뢰가 땅에 그렇죠. 떨어진 그런 상황. 이것도 뭐 제대로 수사를 할 거라고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거의 없죠. 네. 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뉴스타파에서 이제 처음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죠. 녹취록이 하나 더 나왔다는 얘기가 있네요. 뭐 통정매매 관련해서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두 번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예를 들면 10월 말에 녹취록 내용은 이번에 10만 주가 매도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라고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정황은 뭐냐면 사실은 10만 주가 매도된 거를 미리 지시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지 않으면 짧게 그렇게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미리 10만 주를 매도해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고 얘기하고 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10만 주가 매도되고 나서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걸 전혀 묻질 않아요. 이거 당연히 제일 궁금한 게 얼마에 팔렸냐잖아요. 그렇죠. 그걸 묻지 않고 네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미리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의심이고 두 번째는 또 11월 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그때는 8만 주가 6만 주가 정확히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8만 주. 8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특정 증권사로 넘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디로 넘어갔습니다라고 증권사 직원 얘기하니까 그래요?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8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그게 금방 넘어가요. 그럼 그렇게 잘 팔렸어요? 얼마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한꺼번에 사갔어요?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통정 매매 의심이 된다. 즉 팔면 바로 누군가가 사가게 되는 이 구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 이걸 우리가 통정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팔 때니까 그거 언제 사. 뭐 무슨 가격, 얼마의 가격으로. 근데 얼마에 팔렸는지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질문이 없는 걸 보면 통정 매매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자 있잖아요. 뭐 이분 자수성가했고 뭐 백종원 가정교사였다 뭐 등등 이런 얘기로 좀 포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 분야 적어도 10년, 20년을 일을 하고 좀 다 알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수사만 해본 사람이 방송통신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지금 조중동에서도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어제 그 천하람 변호사도 이 시간 통해서 엄청 비판을 하더라고요. 철회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이거 한 말씀만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 자격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방송이나 통신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만 지원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격이 있어요? 20년 이상? 근데 이제 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그걸 피해갈 수 있냐면
정부 고위 관료 2급 이상이면 또 돼요. 그러니까 분야를 안 물어요, 이거는. 예. 그게 맹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분야, 전문 분야 20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고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부 고위직 2급 이상을 하면 또 돼요. 근데 이거는 그 분야를 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송 분야는요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유튜브 시장이나 이런 SNS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잘 모르면요 제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까지 방송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왔고 공영방송이 어떻게 생겼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어떻게 제도를 만듭니까?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이쪽에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방통위를 망가뜨리려는 의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점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 안 돼.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8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봉화 분천역 산타마을이 올해도 개장합니다. 올해는 진짜 산타도 온다고 하는데요. 자,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한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봉화 분천 산타마을 올해도 문을 엽니다. 바로 내일부터인데요. 안내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59일간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겨울 여행이라는 주제로 봉화군 소천면 분천 산타 마을 일원에서 2023-2024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기간이 넉넉하군요. 내일부터 2월 12일까지 59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분천 산타 마을도 어려움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동안 행사가 중지되었다가 작년 겨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개장을 하여 개장 당일 6,500여 명,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1만 2천여 명이 방문하여
분천 산타 마을 행사의 인기를 실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금년도 7월에 계획했던 한여름 산타 마을 행사는 봉화군 지역의 수해 피해로 인한 복구와 국민 일상 회복에 집중하기 위하여 상시로 열리는 일부 전시와 관람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었습니다. 네. 현재 동해에서 출발하는 동해 산타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지만 일부 유실된 철로를 복구 중으로 용동선 운행이 중단되어 영주 동백산 코스의 관광 셔틀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네. 단체 관광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이 있지만 경영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경제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열차 운행이 재개되어 분천 산타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붐비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분천역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분천역은 하루 8차례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고 있고 동해 산타 열차, 백두대간 협곡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작은 역입니다. 네. 분천역과 스위스 체르마트역이 자매 결연을 맺고 분천역 아래로 자리 잡은 마을을 자연 자원과 동심을 자극하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접목해 우리나라 최초로 기차역을 중심으로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곳이 분천 산타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분천 산타 마을에 가면 어떤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을까요? 분천 산타 마을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가족 관광 명소입니다. 산타 우체국, 소망 우체통, 산타 소망터널, 분천 사진관, 산타 조형물과 크리스마스 트리 및 장식으로 꾸며진 크리스마스 거리, 요정의 집 푸드코트 등 마치 동화 마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 다양한 포토존과 네. 루돌프 친구 알파카 먹이 주기 체험 등이 있습니다. 예. 수려한 자연 경관과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어우러져 동심으로 돌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즐기기에 딱 좋은 관광지입니다. 예. 올해 분천 산타 마을에는 핀란드에서 진짜 산타가 왔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네. 금년도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에는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 로바니에미 산타 빌리지에 거주하고 있는 공식 산타클로스가 방문하여 핀란드 산타 오피스의 북유럽 분위기를 물씬 풍기도록 재현한 산타의 집에서 포토타임 이벤트와 행복 나누기 찾아가는 산타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진짜 산타가 핀란드에서 왔습니다. 한 명이 왔나요? 네, 한 명이 왔습니다. 한 명 와서 이제 포토타임도 갖고 여러 가지 산타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제 내일 개장인데 특별한 행사 또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네, 개장 첫날인 12월 16일 토요일에는 레노와 친구들 마칭 밴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장식 특별 무대에서 안동 MBC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댄스팀의 사전 축하 공연으로 관광객들을 동심으로 초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산타 어린이 시상식, 분천 국민 산타 감사장 수여,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 공식 산타 위촉식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와 또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특별한 공연 행사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한 특별한 하루라는 테마로 음악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단순 관람형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서커쇼, 버블쇼 등 체험형 공연과 어린이 합창단,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타편의 감성 발라드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는 테마로 두 번째 음악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실시간 사운드 퍼포먼스, 클로즈업, 마술쇼를 선보이며 관광객과 소통하는 체험형 공연과 어린이 합창단, 차세대 오버크로스 그룹 앙상블 루체, 뮤지컬 배우 박혜민의 캐럴 음악 공연, 고려대 밴드부 크림슨의 활기찬 공연으로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분천 산타 마을에서의 낭만을 관광객들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아우, 그렇군요. 크리스마스에는 분천 산타 마을 가야 되겠네요. 정말 뭐 음악 콘서트부터 해서 서커스, 버블쇼, 아카펠라, 뭐 발라드 무대도 있고 마술쇼도 있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봉화 분천 산타 마을에 많이들 오시라고 초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금년도 킬링 컨텐츠로서 관광객들을 동심으로 이끌어줄 핀란드 국민 산타 초청 행사인 산타가 나타났다. 분천 위촉 산타와 함께하는 분천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 에어바운스 겨울놀이 배틀을 통한 푸짐한 상품이 쏟아지는 분천 겨울왕국 팝업 놀이터, 분천 산타 마을에서의 추억 만들기 체험 행사인 컬러 캐리컬처, 페이스 페인팅 등 분천 추억 저장소, 나만의 컬러링 엽서뜨기 체험 2024 크리스마스 우체통, 아기자기한 매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분천 산타 마을 경관을 썰매를 타고 즐겨보는 빨간 산타 썰매, 분천 산타 마을 마스코트인 알파카 먹이주기, 메리 크리스와의 만남, 겨울 캠핑을 즐기는 듯한 푸드트럭 먹거리존, 크리스마스 소품 판매샵 등을 운영하여 더욱 풍성하게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겨울 가족 대표 관광지 봉화군 분천 산타 마을에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봉화 분천역 산타마을 사람들 좀 북적북적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봉화군 축제관광재단의 김태한 사부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 및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시간이 쫓겼는데 이 시간에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시간이 아주 조금 여유가 좀 있네요. 어제 제가 뉴스 하다가 우리 천용길 편집장 뉴스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 홍준표 시장과 그 무슨 얘기예요? 간략히만 좀 전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관사 정보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 대구시가 비공개 처분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개해달라 행정소송을 냈었고 1년 1개월 만에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단 축하합니다. 네, 승소 네, 판단이. 고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네, 제가 이 대구시 그리고 경상북도 시군 전체를 같이 청구했었는데 유독 대구시만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개를 했나요? 다른 그렇습니다. 지자체는? 그렇군요. 예. 네. 좀 고집을 피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 일단 그쪽에서 항소한답니까?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항소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좀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기자로서. 예. 네. 자,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이번 주 12일부터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 예비후보자 등록 상황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가장 많이 한 선거구는 어딘가요? 네, 상주 문경입니다. 4명이 벌써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 재선을 지낸 이미자 의원이 현역인데 이 국민의힘에서만 벌써 4명이 등록을 한 겁니다. 이유와 관련해서는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자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초선을 지냈고 재선을 하면서 상주 문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자 의원이 이전에 정치를 시작할 때는 또 경기도 쪽에서 출마도 했었고 한국노총에서 활동하면서 이 경력을 가지고 비례대표에 공천이 됐고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일종의 그 혜택을 지난번에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봐야죠. 볼 수도 있는 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지금 국민의힘의 수도권 상황이 좋지 않은데 수도권에서 출마한 적이 있었던 이미자 의원의 수도권 차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가 좀 많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본인은 이미자 의원 본인은 원치 않겠지만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좀
예비 후보자들도 쟁쟁합니다. 문경 예천 선거구이던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었던 이한성 전 의원이 다시 도전에 나섰고요. 문경시장을 지냈던 고윤환 전 시장도 도전에 나섰습니다. 3선했던가요? 고윤환 시장이? 그렇습니다. 문경시장 3선을 지냈으니 문경 지역에서는 아마 인지도는 가장 높지 않을까 싶고요. 모르는 사람 없고. 네, 또 다른 예비 후보자를 보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행정안전부 차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박용수 전 국회 입법조사관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좀 흥미로운 건 주소지를 보면 고윤환, 박용수 이 두 예비후보는 문경이고, 이한성, 한창섭 두 사람은 또 상주입니다. 아, 그래요? 2대2군요? 문경 상주. 그렇습니다. 연고지가. 네. 근데 이한성 전 의원은 고향은 또 문경입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을 상주에 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고윤환, 이한성 예비후보는 57년생, 이 박용수 예비후보는 58년생으로 60대인데, 이 한창성 예비후보는 차관직에서 퇴직한 다음에 바로 나서다 보니까 67년생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50대입니다. 네, 다른 정당 예비 후보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국민의힘에서만 이렇게 4명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자, 안동 예천은 어떻습니까? 네, 김영동 의원이 초선으로 현역인데 국민의힘에서 2명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 상주 문경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김영동 의원이 수도권에 차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김명호 전 도의원과 안영진 변호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80년생으로 젊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 있다는 점, 요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안동 예천은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대로면 이대로 유지가 될 텐데 두 예비후보 모두 안동 출신이라서 예천 쪽에서 경쟁자가 나올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은요? 네. 이 선거구가 최종 획정이 안 돼서 예비후보자들 입장에서도 가장 애매한 지역입니다. 네. 영주와 영양, 봉화, 울진이 한 선거구였는데 지난 5일에 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안대로면 울진이 의성, 청송과 같은 선거구에 묶이게 되면서 영주, 영양, 봉화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현역인 박형수 의원이 울진 출신이다 보니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지만 이대로 안이 통과가 되면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등록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2명 모두 이 박인우, 임종득 모두 영주 출신이고요. 인구가 가장 영주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윤석열 정부와 또 함께했던 인사라서 이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임종득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의 국가안보실 2차장 지냈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심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죠. 어떻습니까? 네, 여기가 가장 좀 치열한 지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역은 김희국 의원인데 지금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원권 정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구 활동이 좀 뜸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울진이 만약 이 선거구와 합구를 하게 되면 이 박형수 의원도 경쟁 대상이 됩니다. 아무튼 현재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는 국민의힘에서 김태환 전 청와대 행정관,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두 분 모두 의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덕에서 수산업을 하는 이 심태성 영덕 대계랑 대표가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야 의성에서 3선을 또 지냈고 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사이다 보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난해였죠.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다가 떨어지고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온 걸 좀 어떻게 이 고향민들이 받아들일지도 좀 미지수입니다. 그런 게 또 있고요. 예. 네. 자, 이렇게 우리 지역 선거구 네 곳을 다 좀 살펴봤는데 모두가 다 국민의힘 소속만 등록한 상황. 예, 이런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나요? 네, 예비후보 등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 네,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이유가 현수막도 걸고 명함도 돌리고 내가 예비 후보자다라고 인사하기 위함인데 현역들은 굳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도 그런 행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할 수, 현수막도 걸 수 있고 언제든지.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을 위한 이런 제도죠? 예비후보 등록 제도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9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다가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가 너무 적다고 해서 이 120일 전으로 좀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네. 자, 이런 상황 우리 지역 쭉 살펴봤는데, 지금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그런 후보들도 있단 말이에요. 좀 앞으로 좀 변수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좀 확인할 것이 이 공직선거법상 출마가 제한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인데 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넘겨버렸습니다. 만약 단체장이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하고자 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번 주 12일 전까지 그만두었어야 했는데 단체장 사퇴자는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네, 특히 김주수 의성군수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미 기한을 넘겼고요. 그리고 이게 단체장은 이런데 공무원이나 장관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9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요 직전에 또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흔히 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하거나 또는 이 각 부처의 차관급, 장관급 인사들이 이 고향으로 내려오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다. 요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때 또 많이 등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후보자들이 얼마나 나올지 무소속 돌풍이 불 수 있을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는 변수인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가 아직 결정이 안 나면서 지금 출마를 고심 중인 이들도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무소속 돌풍은 결국 국민의힘의 공천에서 잡음이 얼마나 생기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몇 차례 살펴봤지만 경북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심심찮게 나오는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공천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하면서 이 바람이 불면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을 유권자들이 무소속에 투표하는 쪽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 또는 단체장 출신이 배제될 경우에 그 경향이 더 컸었는데 아직까지 잠잠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등장도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입니다. 맞아요. 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주였죠? 고향이. 그렇습니다. 고향은 봉화인데 학창 시절도 영주에서 보내서 영주에서 학창 시절. 이 영주 영양 이 봉화 선거구에 이 두 군데에서 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보니까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영주도 연고 있고 봉화도 있고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 아닙니까? 거의 나올 것 같죠? 네, 지금까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선거권 제한도 풀려났고요.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선거 직전에 한 60일 전에도 결단만 하면 출마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굳이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준석 신당이잖아요. 우리 지역까지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뭐 선거가 인물, 조직, 바람 세 가지가 작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까지 좀 취재한 바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접촉하고 있는 인사 중에 북부 지역에 출마가 거론되는 분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동안 행보를 보면 본인이 대구에 출마하고 경북에도 영향을 좀 끼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젊은 도시의 후보를 내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북부 지역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고 인물도 조직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요? 신당 창당을 좀 밝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빅텐트 같은 정당을 결성한다면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이준석 신당 변수 같은 경우는 대구 아니면 대구 근처에 뭐 구미 정도 뭐 젊은 세대가 많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에 좀 불 가능성이 많다. 네. 저 이낙연 전 대표 말씀해 주셨는데 이낙연, 이준석 이렇게 합칠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양당의 대표를 지냈던 않아 보이는데 둘 간에 건널 수 없는 강도 분명히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는 뭐든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보니까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치더라도 네. 글쎄 힘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몇 달 안 갈 것 같은. 그러니까 다른 당도 아니고 거대 양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들이 합친다. 이거는 정말 상상 그 외여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총선 상황 계속해서 좀 살펴주시고 달라진 선거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좀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 등을 제외하고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본인이 이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 그리고 선거 기간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는데 25명이 넘을 때만 금지할 수 있어서 기존에는 선거 기간 동안 향후에 동창회 야유회 등의 모임을 열 수 없었는데 이제는 25명 미만이면 이렇게 행사를 열 수 있다고 규정이 바뀌었으니 조금 더 선거 분위기가 일찌감치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선거운동 제한을 좀 풀어주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뭐 기간도 그렇고 어떤 운동 방법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특히 정치 시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후보자 본인, 뭐 배우자, 뭐 이 정도만 둘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제는 뭐 아무나 누구나 다 일반 유권자도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어깨띠 두르고 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나 누구 후보 지지한다 하면서 이름 크게 써놓고 어깨띠 두르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뀌었고 사적 모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이게 이제 인원 제한이 있는 거군요. 25명. 25명입니다. 25명 이내 모임이면은 여기 참가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뭐 참가해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5명 이하의 모임, 사적 모임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